네, 오늘은 공공시설 계획 중에서 갈등 관리와 참여적 의사결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하게 될 내용의 목차를 살펴보면 먼저 갈등 관리 사례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갈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갈등이 유형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부분, 그리고 갈등의 기능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갈등이란 부분은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거쳐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갈등의 발전 과정과 갈등 관점의 어떤 변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내용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갈등은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도시공학과에서 알아야 되는 공공 갈등에 대한 정의, 그리고 그 특징은 무엇일까라는 부분, 그리고 이런 갈등을 해소하거나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갈등 관리가 왜 필요한가, 그리고 그러한 갈등 관리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인 정의와 그리고 그 갈등 관리를 위해서는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가라는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요즘 최근에서 얘기되고 있는 갈등 관리의 대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의 갈등 관리의 대안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조정이나 중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기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기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수기 민주주의에 의한 공론화 과정, 그리고 공론화를 통한 갈등 조정 또는 갈등 해소에 대한 정부의 갈등 관리에 대한 규정, 그리고 갈등 영향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여적 의사결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그에 따른 정의와 유형,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기민주주의와 공론화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부분, 그리고 지난주에 설명한 남부 내륙철도 거제 역사 입지 갈등에 따른 공론화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갈등 관리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조별 토론 발표와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공론화와 수기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했으나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의 내용에 일부 조정이 있으면서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갈등 관리 사례에 대해서 먼저 수원과 하성 행정구역 경계 갈등 조정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택지 개발 또는 도시 개발 사업이 주로 일어나는 곳에서 최근에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수원시와 용인시와의 행정 경계 갈등 사례 부분과, 여기서는 이제 수원시와 하성시의 경계 조정 대상 부분에 대한 얘기고요.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의 유형이 지자체와 지자체, 즉 수원시와 하성시 간의 갈등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미개발된 토지 지역에서 새로운 개발이 일어났을 경우 그 개발로 인한 부분이 정형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이 경계가 실제 생활하는 구역과 생활하는 지역과 행정구역과의 불일치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지자체와 지자체는 이런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갈등을 조정하고 그리고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새로운 개발이 일어나는 지역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쪽 지역은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하성시 구역이었지만 행정구역상으로는 하성시지만 실질적인 생활구역은 실제는 수원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맞바꾸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성시의 행정구역 경계의 지역에 해당이 되지만 개발이 일어나면서 수원시 경계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맞바꾸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수원시의 행정구역 내에 편입된 토지를 하성시에게 양도하는 이런 맞바꿈에 대한 갈등 조정에 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개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자체와 주민 그리고 지자체와 지자체가 겪는 갈등 사례가 꽤 많은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조선일보의 사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내용을 조금 더 보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기형적인 행정구역 문제라는 부분이 있어 지구 단위 개발과 주택 공급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이 수원과 화성의 경계 지역의 불일치로 인해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던 것이 이런 어떤 해결을 품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고 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연합뉴스TV 너튜브에서 방송하고 있는 것을 불합리한 행정 경계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가 행정구역 경계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해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경기 수원시 망포동과 화성시 반정동이 만나는 곳입니다. 행정구역상 화성 반정동이 수원 망포동 안으로 마치 막대 형태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주소만 화성일 뿐 실제 생활권은 수원입니다. 농사지을 농로 하나를 손보려 해도 수원시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수원시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농로 포장을 했는데도 수원시의 도움 없이는 그 포장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주민들은 수원시 편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세금 징수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중재로 해법이 탄생했습니다. 문제의 화성시 반정동 일부 지역을 수원시로 편입시키는 대신 비슷한 크기의 수원시 땅을 화성시로 넘기기로 합의한 겁니다. 예민하고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런데 화성과 또 수원 두 분께서 잘 협의하셔서 원만하게 또 신속하게 경계 조정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앞서 수원시는 기형적인 행정 경계 때문에 빚어진 초등학생들의 등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접 용인시와 토지 맞교환을 성사시킨 바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용인과 수원 간의 경계 조정이 있었고 이번에 또 그런 그 취지로 보면 두 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욱 그 발전돼서 양시의 경계 조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연합뉴스TV 강창우입니다. 네, 지금까지 수원시와 화성시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과 그리고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와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두 지자체 간의 갈등 조정 그리고 거기서 경기도가 중간에 개입해서 조정을 해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공공 대 공공 간의 갈등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원만한 협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는 우리 충청북도 청주시 매봉공원 민간공원 조성 사업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갈등이 주민 대 주민 그리고 그 사이에 또한 마찬가지 청주시라는 공공이 개입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주민과 주민 또는 공공 이렇게 다양한 복잡한 이해관계자가 개입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 해결, 갈등 해결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고요. 먼저 그 청주 매봉공원이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매봉공원이었는데요. 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지만 수십 년간 공원이 실제로 조성되지는 않았던 구역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땅의 소유자들은 다 민간이었죠. 그래서 이 민간이라는 부분에서 일몰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처럼 수십 년간 사유지에 공원이 조성될 것이다라고 지구 단위 계획 결정, 우리가 어떤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지면 민간인이 토지를 전용하거나 처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애로움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사유재산권 침해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진 사례고요. 이것 때문에 2000년 경에 실질적으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고요. 그래서 모든 공공사업 구역으로 결정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2020년 올해 말이죠. 말까지
이 부분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몰제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이 일몰제에 대비해서 이제 청주시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의 토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는 턱없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일정 부분을 민간이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그런 대안적인 방식을 지금 많이 취해왔고, 이거는 청주시뿐만 아니라 거의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공원 일몰제에 해당이 되는 기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게 되면 이 도시공원 매봉공원의 위치들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인접해서 여기 보면은 개신 오거리죠. 개신 오거리 옆에 있는 충북대학교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몰제에 대비해서 일정 부분을 민간 주도의 도시 개발을 하면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 대 주민, 여기서 주민이라면은 이제 사업지에 해당이 되는 토지 소유자들의 주민들과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 거주하면서 공원이라는 것을 보다 더 지키고 싶어하는 주민들, 그리고 청주시는 실질적으로 일몰제에 따라서 이 도시공원을 해제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전폭적으로 해제하는 것보다는 공원을 유지하면서 개발하면서 민간이 개발하면서 또 주변의 도시개발도 같이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을 하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 토지 소유자들의 주민과 그리고 토지 소유자들이 아닌 그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갈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해결되고 있지 않은 그런 공공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게 되면 용도로서는 근린공원과 공동주택, 공공업무시설과 교육시설 등을 여기서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 총 2096세대, 상당히 큰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나타난 토지 이용 계획 심의안을 보시게 되면 요게 매봉공원이죠. 전체적인 매봉공원의 위치도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서 이것을 해제를 해야 되는데 해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일정 부분의 토지를 개발을 하고요. 공동주택 위주로 개발을 하고 그 나머지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 위치도, 배치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여기가 아마 그 개신 오거리, 여기 충북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시공원 일몰제, 도시공원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도로 모든 공공시설에 대한 일몰제에 대한 대응한 청주시의 전략은 실질적으로 일정 부분 민간 자본을 투입해서 30% 미만은 비공원 시설을, 그리고 나머지 70%는 공원을 조성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하는 부분을 여기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그래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10년 이상 개발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제하기 위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미집행 시설이라는 것은 도로나 공원, 녹지나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민간 토지에 우리가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10년 이상 개발되지 않고 있는 시설들을 우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라 하고요. 그리고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것은 거기서 10년이 더 지나 20년 동안 개발하지 않으면 그 용도 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으로 해제하는 거죠.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에서 배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변경이나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또 도시관리계획 지구 지정 절차, 해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공원 일몰제는 그러한 절차 없이 바로 자동으로 해제하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2020년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해제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청주시 또는 뭐 다른 대부분의 지자체도 마찬가지이겠지만 5만 제곱미터 이상의 용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간 자본을 투입해서 공원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30% 이외에는 아파트 등 비공원 시설, 즉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설로
개발을 하면서 나머지를 공공시설로 원래 목적으로 했던 공공시설,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청주시는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5만 제곱미터 이하는 소규모 공원은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주시가 직접 매입해서 조성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면 갈등을 겪고 있는 사례 부분에 대한 것을 여기서 보면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3분 정도 걸리는 내용이니까요.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 지키고요. 도시공원 지키면 자연스럽게 미세먼지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청주시 도시공원의 30%를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청주 도시공원 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는 10일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한범덕 청주시장이 기습적으로 밝힌 청주시 도시공원 대책 브리핑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날 시민대책위는 구룡산과 매봉공원의 재정을 투입해 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여기서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은 충북보건과학대학교에서는 입학이 곧 취업이다. 취업이 가능해. 보건과학대학 시장은 수곡동 주민들과 현장에서 직접 대화에 당장 나서라! 청주 매봉공원 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가 19일 오전 청주시청 앞에서 민간개발 중단과 한범덕 청주시장과의 직접 대화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8일까지 3개월간 청주 도시공원 민간 거버넌스가 운영됐지만 오직 구룡공원 민간개발 일부만 수용됐을 뿐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매봉공원 민간개발에 대해선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매봉공원 대책이고 수곡동 주민들인데요. 어제 거버넌스가 마무리가 됐고 거버넌스에서도 마지막에 합의사항은 매봉공원은 결정된 사항이었고 주민들의 의견을 시장한테 한범덕 시장한테 정확하게 전달한다라는 것이 우리 거버넌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가 아닌 한범덕 시장님하고 직접 우리 주민들이 만나서 매봉공원 문제를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매봉공원 민간개발 네, 그리고 여기도 또 한 가지 나와 있죠. 여기서 보게 되면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공론화라는 절차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합의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봉공원이라는 게 실제로는 시설이 개발되어 설치되어 있지 않았지만 대부분이 수곡동 주민들이죠. 청주시 수곡동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있는 바로 인접한 지역의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거기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기도 하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보존 가치가 꽤 높은 토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부분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도시공원으로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실질적인 토지 소유자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토지 소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면서 자신들의 재산권의 행사를 진행하려고 한다는 차원에서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권리가 되겠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공원처럼 이용해 왔던 그런 어떤 민간 토지적 매봉공원이죠. 매봉산을 주변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또 지켜내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헌법상으로 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있을 수 없는 너무나 오랫동안 재산권 침해가 있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제 청주시가 100% 매입해가지고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또 예산은 없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주민과 주민 그리고 공공과의 갈등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도 마찬가지 여기서 보게 되면 민간 거버넌스라는 걸 통해서 꽤 몇 개월 동안 이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대안을 갖다가 마련하고자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현 상태에서는 실질적으로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과 주민과의 어떤 갈등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조정해 나가고 어떠한 방법들이 있으며 그리고 그러한 사례들은 무엇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도시및 교통시설 계획에서의 입지와 그리고 시설 조성에 있어 가지고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갈등 사례를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함께 같이 공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갈등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의를 먼저 해봐야 되겠죠. 갈등이라는 것은 conflict 또는 뭐 한자로는 칡갈자의 등나무 등자라고 되어 있는 게 갈등입니다. 그래서 한자어로 풀이하게 되면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어떤 목표나 이해관계 따위가 서로 적대시되거나 또는 일치하지 않는, 조화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갈등이라고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갈등이 서로 반대되어서 또한 양보하지 않고 대립하는 상태를 우리가 갈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한자어를 보시게 되면 얽혀 있다라고 표현한다는 것 자체는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은 잠재적인 내재된 상황까지를 우리가 한자어로는 갈등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해결 또는 해소의 상황으로까지 가지 않는 잠재적 상태의 지속 가능성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이 영어의 컴플렉스라는 개념하고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즉 동양적인 사고의 관점에서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재되어 있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갈등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영어의 컴플렉스는 캠브리지 영어 사전을 살펴보게 되면 disagreement 또는 fighting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표면적으로 드러난 상황만을 고려하게 되는 거고요. 이 갈등의 컴플렉스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접두인 컨의 함께라는 뜻과 그리고 어건인 때리다라는 뜻. 그래서 함께 때리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그 단어 자체로도 굉장히 표면적으로 드러난 상태를 얘기를 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누군가가 이기고 누군가가 지는 또는 누군가가 서로 양보하는 사례까지 어떤 그 조정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어떤 표출된 어떤 부조화 또는 부동의 또는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갈등이라고 정의를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갈등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면은요, 여기서의 갈등은 우리가 주로 공공 갈등을 다루지만 보편적인 어떤 갈등의 개념을 살펴보면 사람이나 집단 또는 조직과 같은 사회적 주체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해서 서로 적대시하거나 대립하면서 상대방의 이익에 상충되는 방향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우리가 갈등이라고 보다 더 엄밀하게 정의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갈등을 구분하게 되면 일단은 물질적인 갈등과 비물질적인 갈등. 물질적인 갈등 그러면은 돈의 문제가 되겠죠. 돈의 문제가 얽혀 있는 갈등이 될 수도 있고요. 재산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수익의 문제, 아니면 손해의 문제에 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물질적인 갈등 또는 표출된 갈등과 표출되지 않은 내포된 갈등으로도 우리가 구분을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 발생된 갈등과 앞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갈등, 이런 어떤 갈등의 유형과 구분에 따라서 또한 접근 방식이 갈등을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갈등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동양적인 관점과 서양적인 관점에서도 서로 약간은 상이한 내용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또한 시대적인 변천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70년도에 리틀러라는 사람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사람의 집단과의 상호작용이나 활동으로 상대적 손실을 지각한 결과 대립이나 다툼, 적대감이 발생하는 행동의 한 행태를 우리가 갈등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비슷한 얘기지만 74년도에 로빈슨이라는 사람은 목적을 달성하고 이익을 계속 추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A가 의도적으로 B에게 자질을 초래하는 방해 행동을 하는 과정을 우리가 여기서는 갈등이라고 얘기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마스라는 사람은 1976년에 조직의 한 단위가 다른 단위로 인해서 자기의 관심사가 좌절되었거나 좌절될 것을 지각했을 때 생기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일즈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조직의 한 단위나 단위 전체 구성원들의 목표지향적인 행동이 다른 조직 단위 구성원들의 목표지향적인 행동과 기대로부터 방해를 받을 때 표현되는 조건을 우리가 갈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998년도에 그린버그와 베런이라는 사람이 갈등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리라고 개인이나 집단이 지각할 때 발생하는 조직의 행동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초기 단계에서는 앞서 얘기한 어떤 영어 서양적인 관점에서 표출화된, 그죠? 표출되어 있는 것만을 다루고 있었는데 최근으로 오면서는 그 표출되어 있지 않고 내포된 잠재되어 있는 갈등까지도 우리가 포함을 하는 과정으로 갈등의 정의가 변천되어 왔다는 것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갈등의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서 토마스라는 사람이 1976년도에 정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갈등의 유형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일단은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처럼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 타인과의 관계를 매우 더 중요시하면 할수록 또는 아닐수록, 그리고 자신의 목표가 높을수록 아닐수록 우리가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신의 목표가 욕심이 또는 이해관계가 크면 클수록 크지만 타인과의 관계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형태는 우리가 경쟁 대립형이라고 얘기하고요. 자신의 목표도 높으면서 타인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갈등의 유형은 우리가 협동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협동형 또는 협력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욕심이 적지만 타인에 대해서 좀 더 배려하고자 하는 그런 갈등의 유형은 양보순응형 형태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회피형이라는 부분은 타인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도 높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그 갈등을 회피하려고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진다라는 거고요. 이 4가지가 각각 극과 극으로 해서 우리가 유형화시킬 수 있지만 이 사이에 어느 중간에 있는 것을 우리가 타협 절충형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타협 절충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 전략, 타협형 어떤 거는 보상 또는 협의 부분은 기브 앤 테이크 전략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상황은 여기서 보여지는 게 중요한 목표이지만 문제적 요소가 많을 때, 그리고 서로의 목표와 능력치가 비슷할 때, 중간 점검 솔루션이 필요할 때, 시간이 부족할 때, 그리고 경쟁형이나 협력형이 실패했을 때, 위에 있는 그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가장 강한 경우의 2가지죠. 경쟁형과 협력형이 실패했을 때 우리가 타협형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회피형 같은 경우는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없겠죠. 왜냐하면 나도 별로 관심이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른 사람들을 내가 별로 배려하지 않겠다,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아예 그냥 갈등과 멀어지도록 하는 형태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이제 협력형이겠죠. 나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이해도가 굉장히 크면서도 또
또 타인에 대한 배려가 가장 크도록 생각되어지는 이런 부분에서는 윈윈 전략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타인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만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러면 자기 중심적인 입장이 되는 부분에 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의 유형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5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나눌 수 있는 관점은 협력과 타인 중심성에 대한 정도와 그리고 자기 중심성과 주장성의 정중들을 X축과 Y축으로 놓고 거기에 대한 양극단에 대한 조합과 그리고 그 중간적인 관점의 타협 절충형 이렇게 해서 총 5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공부한 내용을 잠깐 간단한 퀴즈로 풀고 그 다음에 진행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퀴즈는 토마스의 갈등 유형 1976년도에 발표된 내용에서 갈등 유형은 5가지가 무엇이 있는지를 기술하고 이를 토마스가 유형화하는데 기준 2가지를 사용을 했는데요. 그 2가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토마스의 갈등 유형은 크게 이 협력과 타인 중심성을 하는 중심성과 그리고 자기 중심성과 주장성을 대변하는 2가지 기준을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2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등의 동양적 개념과 서양적 개념의 차이를 어원을 가지고 설명하시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자어의 갈등과 그리고 라틴어의 기원에 대한 것을 가지고 동양적 개념과 서양적 개념의 갈등의 내용,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간단하게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갈등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